생명 에너지인 뿌라나가 지닌 생명력의 강도는 마음의 건강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심리학이 이룩한 발전, 무의식을 논하는 학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서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여전히 무서울 정도의 저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건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은 조각상이 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처럼 살아있으며 여전히 의식은 깨어 있을 것이다. 라고 악담을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 조각상은 아주 조금은 움직일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결코 힘을 쓰지는 못합니다. 조각상이 된다는 것은 보고 만지는 것만 알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으며 손가락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감으로 느끼는 것만 실제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틀을 유한한 틀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런 상태에서는 무한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가 실제한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조각이라는 틀 안에 갇혀서 물리적으로 만질 수 있는 인공물, 그리고 대안의 유한성을 벗어나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경계를 건너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한계 짓고 그 안에 주저앉게 되지요. 여기에서 자유는 여러 유한성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는 그런 유한한 의미가 아닙니다. 유한성 안에서 선택을 해도 그건 유한한 경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하나의 유한성에서 또 다른 유한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스로를 감옥에 갇게 하는, 스스로를 속박하는 원인이 됩니다. 단지 이쪽 감옥에서 저쪽 감옥으로 옮겨가는 것 뿐인 거지요. 마치 우리가 유한성이란 갇혀져 있는 감옥 밖으로 발을 내딛지 않고도 감옥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닌 스스로를 윽조이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로움을 찾기 위해서는 한계 지은 것, 제한된 곳에서부터 나와야만 합니다. 계속 유한과 무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이거는 욕망 안에서 아무리 욕망을 만족시키고 감정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해도 그건 그냥 욕망 안에서 노력이기 때문에 절대 깨달음으로 향해 갈 수 없다 하는 말씀과 맞닿아 있지요. 욕망의 그릇과 감정의 그릇에서 나와야지만 그 나온 상태에서 열심히 해야지만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그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왜 이 세계가 열리지 않는가라고 하고 답답해한다면 이미 그거는 깨달음과는 아주 멀어져 있는 상태라는 걸 이해하고 나면 이 내용이 이해가 좀 쉽게 될 텐데요. 여기에서 유한한 것에서 그냥 그 틀 안에 여러 가지 선택 방안이 있다고 해서 그 유한 틀 안에서 이거저거를 선택하는 건 자유로움이 아니다. 그거는 무한의 세계로 가는 것처럼 매우 자유롭게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 유한의 틀 안에서 선택해도 그건 그냥 유한한 것이다. 무한의 세계로 나가려면 그리고 깨달음의 세계로 나가려면 그 틀 밖으로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 온전하게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감옥과 조각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열심히 노력해봤자 감옥이지요. 그 감옥 밖에 넓은 세상을 보기 위해서는 나올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고 거기에서 나오기 위해서 의지를 세우는
그 과정이 필요할 텐데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도 감정과 욕망의 감옥에서 나와서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잖아요. 혹시 내가 나를 감옥 안에 가둬놓고 그 안에서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없는지 한 번쯤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나 싶고요. 계속해서 스와미 베다의 쿤달리니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는 무한을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이 같은 의미로서의 자유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감옥을 벗어나는 문은 활짝 열리게 되지요. 하지만 우리는 일상에서 나가는 문이 있지만 그 문을 열지 못하고 그 방에 그대로 갇혀 있는 그런 눈 먼 사람과 같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벽을 만지면서 더듬더듬 발걸음을 옮기지요. 하지만 벽을 만지며 방을 샅샅이 돌아다녀도 나가는 문을 찾지 못해 모두 다 그 방 안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제한적이고 유한한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러한 자유성을 갖고는 있지만 다른 것에 집중하느라 자유로 나아가는 그 문을 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저 몸이 가렵다고 긁거나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나 자신의 욕망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자유로움으로 나가는 문은 볼 수가 없습니다. 절실하게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문은 찾기만 하면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신체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요가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요가 수행을 할 때마다 이상한 점이 있다 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다른 어떤 운동이나 다른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도 피곤함을 그대로 느끼게 되지만 요가 수행을 하게 되면 원래 좀 힘들고 피곤한 상태였어도 그 피곤함이 오히려 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움직임을 그렇게 열심히 해도 피곤함이 사라지는 건 이상하다고 느끼기도 하지요. 이러한 현상들은 요가가 일련의 신체 훈련이 아니다 하는 걸 의미합니다. 요가 수련은 생명 에너지인 프라나를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움직임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피곤하면 그 생명 에너지인 프라나는 묶인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영역이 갈라지면서 에너지의 힘을 잃게 되지요. 그리고 자유롭게 흐르지 못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요가 수행 중에는 의식을 몸 전체로 그리고 호흡의 흐름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인식하고 가져오는 그 밑바탕에는 마음의 상태가 기본이 됩니다. 따라서 생명력의 힘인 프라나의 힘보다 더 섬세한 그 마음은 프라나 영역에 만들어진 여러 가지 장벽들을 깰 수 있습니다. 섬세한 건 거친 것보다 더 강력한 것입니다. 하지만 집중하지 못하고 생각 없이 그저 몸만을 위해서 수행을 진행하면 이 생명 에너지인 프라나를 각성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프라나를 각성시키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움직임을 하는 요가 또한 반드시 지혜로운 스승의 지도가 따라야만 합니다.
신나는 섬의 연주곡 초원사진관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움을 어떻게 선택할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그 감옥에서부터, 그러니까 내가 오감으로 느끼고 이것만이 진실이야 하는 그 한계점을 만들어 놓은 그 어두운 감옥, 그리고 그 방이라고도 표현하셨죠. 지금 그 자유롭지 못한 거를 감옥이라고도 표현하시고 방이라고도 표현하시고 조각상이라고도 표현하시는데요. 꽁꽁 갇혀져서 그것이 완벽한 공간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혹은 벗어날 수 없는 공간이다. 이런 데를 예를 들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것이건 그냥 항상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있고, 그리고 방에 들어갔어도, 감옥에 들어갔어도 그 문은 활짝 열려 있다. 하지만 우리는 눈 먼 사람처럼 마치 문을 못 보는 것처럼 더듬더듬 살아가고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나아가기 위해서 방을 찾아야 되는데 다른 데 집중한다 하면서, 예를 들어서 몸이 가렵다 하는, 진짜 가려움은 못 참잖아요. 그런 그 기본적인 욕망, 식욕, 성욕, 수면욕, 자기 만족욕을 마치 가려워서 긁는 것처럼 참지 못하고 손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유한의 세계에 무의식적인 선택을 계속 유한한 것으로만 따라가기 때문에 무한의 세계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방법이 있는데도, 그리고 열려있고 그게 환하게 비추는데도 그냥 안 본다. 그래서 어리석다 그러셨나 봐요. 그러니까 정말 잘 보고 수행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까지 얘기를 해주시고 나서 수행을 할 때는 피곤함이 사라지게 된다 하는 걸로 이제 얘기를 계속 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운동이나 다른 무엇을 할 때는 나 지쳐 이러고 하면 더 지쳐서 일어날 수조차 없게 되는데, 요가 수행을 할 때는 나 정말 피곤해, 힘들어 이러고도 요가 수행을 하고 나면 내가 언제 피곤했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피곤이 싹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셨는데, 이건 100% 전데요. 한 거의 2, 3일을 잠을 못 자고요. 요가 수업을 할 때는 또 계속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럼 1시간 반을 막 쉼없이 떠들면서 동작도 하고, 막 숨을 이렇게 급하게도 쉬었다가 좀 이렇게 동작에 맞춰서도 쉬고 나면 다들 지치지 않았냐, 땀을 막 뚝뚝 흘리니까요. 근데 저는 요가 수업 끝나고 나야 정신이 좀 번쩍 드는 것 같고요. 피로도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항상 제가 얘기해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요가 수업만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걸 수아미 씨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네요. 그래서 그 마음의 상태가 안정되고 고요해지기 때문에 요가 동작을 할 때는 동작이 아니라 마음의 고요함을 찾아주기 때문에 피로감이 사라지는데, 그건 아주 섬세한 영역이다. 그리고 거친 것보다 섬세한 게 더 강력하다는 건 이런 걸 뜻한다 하시면서, 이거는 아주 지혜로운 스승의 방법에 따라 할 때만이 가능하다 하셨으니까요. 그냥 어떤 자료를 보고 하시기보다는 전문적인 수행을 한 그런 분들이 요가를 가르쳐 주는데, 그런 데 가서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라디오 힐링 요가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요, 연말을 좀 이렇게 정리하면서 말에 대해서 계속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난주에는 말은 의사소통이에요 하면서 거기에 대한 뭐 격언이나 수행, 약간 이렇게 무거운 말씀을 좀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재밌는 일화들, 동서양의 일화들, 그리고 인터넷에 좋은 그 영역들에 대한 뭐 예술가, 정치가, 과학자 해가지고 그 말에 대한 예화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믿을 만한 얘기들을 좀 정리해 봤고요. 사람이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리지만 침묵을 배우는 데는 평생이 걸리기도 하고 올생에 못하기도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말은 조심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한번 한 말은 어떻게 담기가 참 어렵죠.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잘 모르면 그 말이 세상을 돌아서 반드시 나한테 돌아오는데, 그때 돌아왔을 때 어머 황당해. 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이런 말을,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좀 쭉 정리해 드릴까 하는데요. 미국에서요, 접객업소마다 3가지 말 추방 운동이 벌어진 게 꽤 오래됐대요. 10년이 훨씬 넘었다고 합니다. 이게 미네소타 주립대 병원에서 먼저 시작돼서 미국 전역으로 퍼지게 된 말인데요.
첫 번째는 그건 내 일이 아니에요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난 상관없어요 하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그건 내 문제가 아닌데요 하는 거래요. 와, 그러네요. 이거 되게 이기적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 중에 특히 강원도에 이 말이 10개가 선정돼서 이렇게 강원도에 가면은 많은 그 공무원들 일하는 데 이게 붙여 있다고 하는데요. 무사안일주의라든지 아니면은 뭐 적당주의, 그리고 소신껏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줄을 서서 남의 줄을 따라가냐, 이렇게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들이 있고요. 주인의식을 갖고 해야 된다. 권위주의를 버려야 된다. 그리고 기회주의도 버려야 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버려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쭉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중요한 건 볼 때마다 나를 각성시키기 때문이죠. 이거 아주 유명한 얘기죠. 황희정승의 얘기인데요. 그냥 가다가 논에서 일하는 소를 보면서 그냥 농부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황소와 검정소 중에 어떤 소가 일을 잘하냐 그랬더니 늙은 농부가 일하다 말고 일손을 놓고 와서 귓속말로 황소가 일을 잘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귓속말을 하냐 그랬더니 그 농부가 이렇게 말했다죠. 둘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만 칭찬하면 다른 소 기분 좋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황희정승이 삶을 마감할 때까지 이걸 절대 놓치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아, 반성이 되죠. 그리고 과학계에서는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과학자가 됐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입을 적게 움직여라, 머리를 많이 움직여라, 이렇게 단답으로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말 많은 저는 반성하게 됩니다. 정치가 중에서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왜 39살이 되면서 나이가 다 먹은 이후에 소아마비가 됐죠. 그래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이렇게 다리가 불편해졌는데 미안하다고, 내가 이렇게 불구잔데도 당신은 나를 사랑하겠냐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했대요. 섭섭하게 그런 말을 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두 다리만 사랑했을까요? 이렇게 물었대요. 이런 분이 있으시네요. 그리고 이렇게 미국 대통령들은 이런 일화들을 자랑 삼아 내놓기도 하고, 또 이제 이게 언론에도 많이 알려져서 이런 예화가 많은 것 같은데요. 린드 존슨 같은 경우는 96kg가 넘어서 몸무게가 정말 많이 나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아내가 뭐라고 안 하고 한마디 했대요. 만일 당신을 조절할 수 없으면 국가 경영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너무 충격을 받고 80kg 이하까지 살을 쏙 뺐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술가 카루소의 예를 좀 들어드릴까 하는데요. 이제 처음에 어렵게 아주 어렵게 살았다고 하죠. 근데 너무 성악을 하고 싶어서 어려운 상태에서 배우러 갔더니 아유, 너는 성악가 안 돼. 무슨 이게 목소리니? 무슨 거친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혹평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울면서 온 아들한테 어머니가 넌 할 수 있어. 실망하지 마. 훌륭한 성악가가 되게 엄마가 끝까지 도울게. 내가 있잖아.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따뜻한 그 말 한마디가요. 그냥 아주 짧죠. 제가 이게 말씀드린 게 보통 한 30초 안에 다 끝나잖아요. 근데 그 30초 안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서 감동을 줄 때 인생을 바꾸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명상음악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아, 그래요? 음. 근데 저번에 제가 장애우라 그러니까 장애우도 안 된대요. 음.
음. 근데 당신 너무 가벼운